내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로 딱 70이 됐지요.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웃을 나이라는데 나는 요즘 매일같이 법원을 드나들고 경찰서를 내 집처럼 오갑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 나이에 왜 그렇게 독해지셨냐고. 그러면 나는 가슴을 치며 대답합니다. 독해진 게 아니라 내 딸 자식이 억울해서 눈을 못 감고 내 등에 엎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느냐고 말입니다. 내 딸 남이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30 넘겨 시집 가서도 친정엄마 반찬 걱정만 하던 바보 같은 딸이었지요. 그런 내 딸이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이가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법원 근처 병원에 갔던 날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사위놈 최준호가 보이더군요. 아픈 아내 곁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비상구 계단 구석에서 뭐가 그리 즐거운지 낄낄거리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놈 뒤로 다가갔다가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혜야. 방금 법원 서류 접수하고 오는 길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다혜. 그녀는 준호의 8년지기 절친의 아내였습니다. 둘이 바람이 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내 딸이 사경을 헤매는 이 순간에도 그년이랑 웃으며 통화를 하다니요. 수화기 건너편에서 그년의 콧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그 여자 진짜 곧 죽는 거 맞아? 나 지겨워 죽겠어. 그 말에 최준호, 그 인간 탈을 쓴 짐승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의사가 길어야 2달이래. 조금만 참아. 걔 죽으면 사망보험금만 수억이야. 그 돈만 나오면 우리 강남에 아파트 얻고 보란 듯이 살자. 남이는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냐? 걔 죽는 날이 우리 로또 맞는 날이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그 목숨값을 로또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너는 죽으면 그만이라며 비웃는 놈입니다. 내 딸은 그 소리를 다 듣고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내 딸 남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날 남이가 내 손을 꼭 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남겼지요. 엄마, 저 사람들 신상 다 공개해줘. 나 너무 억울해서 못 가. 그날 이후로 나는 김영숙이 아니라 내 딸의 한을 푸는 귀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그 돈 한 푼도 못 건드리게 할 겁니다. 내 딸의 목숨값이 너희의 로또가 아니라 두 연놈들 목을 죄는 단두대가 되게 할 겁니다.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와 공장일로 손이 닳도록 일해왔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 딸 남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노원구 상계동 재래시장에서 딸이 좋아하는 미나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은 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였습니다. 엄마 병원에 좀 와주실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이는 어려서부터 아파도 꾹 참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엄마를 부른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제 딸의 마지막 1년이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가장 치열했던 싸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강북 삼성병원 5층 진료실 앞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남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췌장암이래요. 사기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금지옥엽 키운 제 딸이 암이라니요. 그것도 사기라니요. 선생님,
그게 무슨 저희 애가 겨우 38인데요. 담당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딸이 제 팔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저희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의 암 진단을 들은 사위 준호의 반응이 말입니다. 아, 그래. 힘들겠네. 전화를 받은 준호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다그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저도 회사 일이 있어요. 내일 가면 안 돼요? 내일이라니요. 제 딸이 암사기 판정을 받았는데 내일이라니요. 저는 그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뭔가 크게 어긋나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이가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픈 몸에 왜 이걸 차려? 엄마, 괜찮아요. 준호 씨 출근하는데 밥은 먹여야죠.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장모님 오셨어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준호야, 남이 병원비는 어떻게 할래? 제가 물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치료비는 만만치 않을 게 뻔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시큰둥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밥그릇을 탁 소리나게 놓고 일어서더군요. 저 출근해야 해서요. 남이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그렇게 사위는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의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병원에 가서 딸을 돌봤습니다. 남이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런데 사위 준호는 그날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딸의 간호를 친구에게 잠깐 맡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위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에서 사위 준호가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절대 그냥 동료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호텔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 제 아내가 병원에서 토하고 있는데 저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차마 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사기 판정을 받은 딸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딸 남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남이가 항암 치료를 받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엄마가 거짓말하면 눈을 못 마주치는데 지금 눈을 못 마주치네. 준호 씨 일이죠?
저는 그제야 고백했습니다. 호텔에서 본 것을요.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모습을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 여자, 준호 씨 친구 성수 씨 와이프예요. 나랑도 친한 언니. 다음 날 아침 일찍 남이 집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화장실 간 동안 남이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딸이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끔찍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집에 가기 싫어. 나도. 우리 내일도 만날까? 당연하지. 사랑해, 다혜야. 다혜.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다혜. 사위 준호의 절친 성수의 아내였습니다. 8년 동안 딸 가족과 가족처럼 지내던 그 부부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저 인간이 성수 씨한테 어떻게... 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더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남이 걔 어차피 오래 못 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보험금 나오면 우리 여행 가자. 발리 어때?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험금이라고요? 제 딸이 아직 살아있는데 보험금 타령을 하고 있다고요? 남이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남이야, 남이야.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진정된 딸은 그날 밤 내내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 장모님, 저 지금 바빠서요. 당장 오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딸의 병실이 아닌 복도로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다혜가 누구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 그게 네 친구 성수 아내잖아. 그 사람이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장모님이 뭘 아신다고. 뭘 알아? 지금 네가 할 소리야? 내 딸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사위가 호텔에서 딴 년이랑 놀아나는데.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조용히 하라고. 내 딸 죽이는 놈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때였습니다. 제가 평생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아내가 암사기인데 바람을 피워?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 아내랑? 준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모님은 몰라요. 남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병원.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 아내 죽기를 기다리면서 보험금 타령하는 게 네 인생이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호텔 앞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직접 봤고 주고받은 문자도 다 봤어.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딸 남이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다혜였습니다. 남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남이 씨 나예요. 다혜. 들었어요. 어머님이 준호 씨한테 따졌다면서요?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아니 다혜 씨. 우리가 안부 주고 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전화했어요? 그때 스피커폰에서 들려온 다혜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암이라며? 곧 죽을 사람이 왜 남자를 붙잡고 있어? 그냥 깨끗하게 놔주지 그래. 뭐라고요? 준호 씨도 힘들어요.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좀 놔줘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남이야. 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상간녀 이다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남희 씨. 괜찮으세요? 가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그 태도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로비에 울려 퍼지는 뺨 맞는 소리.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혜는 뺨을 감싸쥐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노인네가 미쳤어요? 사람을 때려요? 내가 먼저 내 딸 가슴에 칼을 꽂았잖아. 다혜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희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쓰러진 아내 남이가 아니라 다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다혜야, 괜찮아? 준호 씨, 저 노인네가 날 때렸어요. 제 눈앞에서 제 사위가 상간녀를 감싸고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이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서요. 남이야, 이거 좀 봐. 뭐야? 이혼 서류야. 도장 좀 찍어줘. 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어.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죽어가는 제 딸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오빠 제발요, 진우 생각해서라도. 진우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 망언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을 넘어선 망언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물바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이 인간아, 썩 꺼져. 장모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꺼지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준호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진우는 어떡하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엄마가 진우 지킬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험 영업을 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남이 보험금 수령인이 바뀌었는데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원래는 아들 진우였는데 남편 준호 씨로 바뀌었어요. 남이 서명도 있고요. 위조였습니다. 남이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사위는 제 딸이 죽기를 기다리며 보험금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이의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황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간호사복을 입은 이다혜가 있었습니다. 다혜는 산소 마스크를 쓴 남이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다혜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당장 말해.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요. 노인네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희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딸 죽이려고 했어요. CCTV 확인해봐요. 보안팀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녹화 영상에는 다혜가 간호사로 위장해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다혜는 그냥 문병 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복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저는 그날 고소장을 썼습니다. 주거침입죄로요. 딸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손주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집으로 왔습니다. 11살 아이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그래, 진우야? 무슨 일 있었어? 아빠가 낯선 아줌마랑 키스하는 거 봤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데 다른 아줌마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아빠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는 인간이라고. 저는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가 진우 꼭 지켜줄게. 2년이 흘렀습니다. 남이는 기적적으로 버텼습니다. 항암 치료와 소송을 병행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1심 1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하지만 다혜는 항소했습니다. 돈 못 줘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남의 남편 빼앗아 가정 파탄 낸 년이 억울하다고요? 남이는 항소 통지서를 받고 피를 토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니야, 남이야.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하지만 딸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딸아? 제 유언 좀 들어주세요. 무슨 소리야? 아직 멀쩡한데. 아니에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 여자 신상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해줘요. 저 죽어서도 눈 못 감을 것 같아요. 남이야. 그리고 진우를 제발 지켜줘요. 준우한테 맡기면 안 돼요. 저 여자가 진우를 학대할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엄마가 다 할게. 다 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사흘 후 제 딸 남이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8배 나이에.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장례식 첫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조의금 한부터 들었습니다. 장모님, 조의금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딸의 시신이 아직 따뜻한데 조의금부터 챙기겠다고요? 저는 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이 더러운 인간아. 어디다 그 손을 대. 장모님, 저도 상주예요. 상주? 내가 상주야? 아내 죽이고 보험금 챙기려는 살인자가 상주야?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다혜였습니다. 다혜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죽었네. 속 시원하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가 제 딸의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준호와 다혜의 불륜 증거 사진들이 인쇄된 전단지를요. 이 여자가 췌장암 투병하는 제 딸을 조롱하며 남편을 빼앗아 갔어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전단지가 흩날렸습니다. 다혜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준호도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준호는 진우를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진우가 울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이를 차에 태워 떠났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저는 차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차는 저를 피해갔습니다. 손주를 잃었습니다. 준호는 다혜와 함께 얻은 오피스텔로 진우를 데려가 살았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겼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준호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인네가 밤새 소란을 피워요. 출동한 경찰 앞에서 준호는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 있으세요. 손자를 유괴하려고 해요. 치매라고요? 제가 치매라고요? 경찰은 저에게 접근 금지를 경고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러시면 고소당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의 유언을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불륜 고발이라고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원숭이 아빠를요. 불륜을 고발하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채널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사흘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로 찾아갔습니다. 원숭이 아빠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제 누나도 남편의 불륜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딸이 남긴 모든 증거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병원 기록, 그리고 다혜의 조롱 메시지까지. 유튜버 원숭이 아빠는 자료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 각오하고서라도 신상 공개해야겠네요.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악마들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투병하던 딸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딸의 투병기를, 사위의 배신을, 상간녀의 만행을. 촬영이 끝나고 방송이 나갈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그거 방송 내보내면 평생 진우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손주에게 미움받아도 좋아. 내 딸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방송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송이 업로드됐습니다. 췌장암 환자를 조롱한 상간녀의 실체. 클릭 한 번에 이다혜의 얼굴, 실명, 직업이 공개됐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만, 10만, 50만.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있나요? 실명 공개 잘하셨어요. 보험금 노리고 죽기를 기다렸다니. 다혜가 다니던 회사 게시판이 마비됐습니다. 상간녀 이다혜 퇴출하라는 글로 도배됐습니다. 다혜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아니, 강제로 내야 했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주소를 찾아내 배달 음식을 수십 개 시켰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딸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남이야, 봤지? 엄마가 약속 지켰어. 하지만 다혜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저와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억 원을 내놓으라며 제 전세 보증금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준호는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장모가 돈을 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다혜와 마주쳤습니다. 다혜는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저는 경찰관에게 딸의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진실을 말한 게 죄인가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법이 그렇습니다. 사실이어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법이 제 딸의 억울함보다 상간녀의 명예를 지켜주다니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한밤중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진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는 진우였습니다. 진우야, 어떡해. 다혜, 아줌마 휴대폰 몰래 가져왔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나를 보육원에 보낸대요. 소송 취하하고 돈 받으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혜, 아줌마가 나를 때려요. 밥도 안 줘요. 뭐라고? 할머니 살려줘요. 무서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해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합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경찰과 함께 준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경찰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훈육 중입니다.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할머니야. 안에서 진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주거 침입이 됩니다. 법이 또 제 손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주를 구할 방법이 없나요? 친권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보세요. 준호 씨의 친권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준호의 도박 경력, 아동 방임, 불륜 사실,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딸 남이가 쓴 일기장을 들고 갔습니다. 판사 앞에서 대독했습니다. 엄마, 준호 씨가 진우를 데리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지켜줘.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 이게 사실입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본 한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이다혜란 여자 과거에도 이런 짓 했어요. 뭐라고요? 제보자는 5년 전 이다혜에게 남편을 빼앗긴 여성이었습니다. 다혜는 상습범이에요. 유부남을 노려서 임신을 미끼로 협박하고 위자료를 받아내요.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준호에게 슬쩍 흘렸습니다. 준호가 다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혜야, 이게 사실이야? 무슨 소리야? 그 노인네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버리고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이다혜는 상간녀입니다. 준호가 달려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그만하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했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준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다혜는 스트레스로 하혈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 노인네 죽여버리기 전엔 집에 안 들어가.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딸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서요. 남이야, 엄마 안 힘들다. 저 악마들이 무너질 때까지 여기 서 있을게. 다혜의 과거를 알게 된 준호는 다혜를 의심하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혜 또한 준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같은 놈이랑은 끝이야. 둘이 싸우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에 양육 부적격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소송 취하 음모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친권 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진우를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도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이제 제 곁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진우가 묻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아빠를 사랑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를 믿는단다. 내 엄마도 아빠가 좋은 사람이길 믿었어. 하지만 사람은 변하기도 하지. 진우가 또 묻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싸워요? 그냥 잊으면 안 돼요? 저는 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대답합니다. 잊을 수가 없단다. 내 엄마의 억울함을, 내 엄마가 흘린 눈물을,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나한테 한 마지막 부탁을 잊을 수가 없어. 밤이 되면 저는 딸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남이야, 엄마 잘하고 있지?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줄게.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신상을 공개한 게 잘못인가요?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한 게 죄인가요? 법은 진실보다 가해자의 명예를 지켜주는데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참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싸웁니다. 내일도 싸울 것입니다. 제 딸이 하늘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을 때까지. 손주 진우가 우리 할머니는 끝까지 싸우셨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